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수천 개의 회사들이 지금처럼 행동하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지금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왜 시장이 망가졌는지도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자본시장이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하나의 혁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게임 체인저는 뭐냐는 거죠. 만약 디지털 독점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 즉 커머디티라면요. Bitcoin, remember I said it's like a digital monopoly.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돈의 구글, 돈의 페이스북 같은 존재라고요. They don't have a use of proceeds. Right. 대부분의 회사들은 돈을 쓸 곳이 없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은행들까지 전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으로 보통주를 다시 매입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유하는 자본자산이라는 게 사실상 머니마켓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머니마켓, 단기 국채, 한 달짜리 미국채 같은 것들이죠. 한 달짜리 국채 수익률은 지난 5년 평균으로 약 2%였습니다. 그런데 자본 비용은 어디서 정해질까요? S&P 500 지수 약 14%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내가 주식을 팔아서 머니마켓 상품을 사면 마이너스 12%의 손해를 보는 셈이죠. 즉 자본의 12%를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10억 달러어치 현금을 국채에 넣어서 2%를 받느니 차라리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낫습니다. 주주들은 14%를 기대하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기업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금을 벌면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리고 세금 효율이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가 있으면 자기 주식을 사들이고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합니다. 그 결과 주식수는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 EPS는 올라가죠. 이게 전통적인 상식입니다. 아마 99% 아니 99.9%의 회사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The only company that you know of that doesn't do that is Berkshire Hathaway. 예외는 거의 버크셔 해서웨이 하나뿐이겠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사겠어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크셔는 상장사 중에서 가장 큰 현금 보유고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이어진 그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사주를 샀다고 자랑하거나 배당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But why do you think nobody else follows? 그런데 왜 아무도 워렌 버핏을 따라하지 않을까요?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사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부동산 쪽 리츠 산업은 수익의 90%를 반드시 배당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고 사업도 좋은데 왜 그 돈으로 회사를 더 키우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사주를 사는 게 사업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건 자본 비용, 즉 투자자들이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허들레이트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S&P 500 대략 14%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자본 비용은 거의 항상 S&P 500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S&P 500를 이기면 내 기대 수익을 넘긴 거고 못 이기면 차라리 지수 사놓고 1년 동안 자는 게 낫다. 이게 바로 허들레이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S&P 500를 거의 이기지 못합니다. S&P는 지난 100년 동안 연 10% 정도였고 부동산은 아마 7% 정도일 겁니다. 그럼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버리지를 써야 합니다. 부채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그제야 경쟁력 있는 수익이 나옵니다. 무차입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죠. 고마워요. 저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채를 쓰지 않고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왜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레버리지를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게 쓰느냐죠. 상장회사라면 항상 그 허들레이트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현금이 1000억 달러씩 생기면 그냥 S&P 500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1933년 증권법 이후로 당시에는 JP모건 진영의 회사들, 즉 트러스트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서로의 주식을 소유하고 A회사가 B회사를 소유하고 B회사가 C회사를 소유하고 C회사가 다시 A회사를 소유하는 교차 지배구조를 만들었죠.
그런데 정부는 이 구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940년 투자회사법입니다. 이 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장회사는 자기 유동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의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이라는 건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말합니다. 단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예외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도 증권이긴 하지만 1940년 법에서는 특별히 면제를 받은 겁니다. 즉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은행과 상장회사들이 정부 부채는 보유할 수 있게 했지만 다른 회사의 증권은 보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제로 국채를 사야 하는 거군요. 결국 살 수 있는 주식은 자기 주식뿐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 주식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이 S&P를 이기고 있으면 자사주를 사는 게 맞고, 만약 애플 주식이 S&P를 못 이기고 있다면 자본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S&P를 못 이기고 있어도 자사주를 삽니다. 결국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죠. 주주들은 그 돈으로 S&P나 더 나은 걸 삽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당신이 한 질문들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수천 개의 회사들이 지금처럼 행동하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지금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왜 시장이 망가졌는지도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자본시장이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하나의 혁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 금융 사고방식의 혁명이죠.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기존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업들은 국채와 머니마켓 상품으로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니마켓은 자본 비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기업 이론은 이렇게 말하죠. 자본을 다 버려라. 모두 돌려줘라. 마이너스 운전자본으로 운영해라. 부채를 써라. 빚내서 회사를 사라. 예를 들어 토이자러스 같은 회사라면 10억 달러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억 달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왜 많은 회사들이 망했을까요? 10억 달러의 자기 자본은 부채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본은 매년 10%의 주주 가치를 태웁니다. 반대로 10억 달러의 부채는 자산이 됩니다. 이자는 비용 처리되고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상장 회사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지게 하고 자본을 비워내라고 유도해온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게임 체인저는 뭐냐는 거죠. 만약 디지털 독점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 즉 커머디티라면요. Bitcoin, remember I said it's like a digital monopoly.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돈의 구글, 돈의 페이스북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첫 번째, 경영진도 없고 회사도 없습니다. 즉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누가 실패할 일도 없고 누가 갑자기 러그풀을 할 수도 없고 소환장을 보낼 대상도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노조가 결성될 직원도 없고 본사도 없고 제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회사는 항상 리스크 요인을 가집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금지될 수 있고 애플은 EU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니라면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940년 회사투자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유동자산의 100%를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는 거죠. 금에 1000억 달러를 담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대두에 1000억 달러를 담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천연가스나 석유에 1000억 달러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S&P 500를 이기지 못했죠. 그나마 그럴듯해 보이는 게 금 정도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는 않았죠. 목재도 안 되고 석유도 안 되고 대두도 안 됩니다. 투자 자산으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원자재 중에 끝판왕이 뭐냐? 예전에는 금이었습니다. 참고로 금은 지난 5년 동안 연 14%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사실상 S&P 500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은 현실 세계에서 금속 실물 원자재 중에 최고의 자산이죠. Bitcoin is the greatest digital commodity.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장 위대한 디지털 원자재입니다.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의 연복리 성장률은 약 50%였습니다.
금의 3배, S&P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비용을 이길 수 있고 그걸 원자재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상장회사를 그 자산 하나로 100% 재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레버리지도 쓸 수 있습니다. 150%까지도요. 여기서 진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거였습니다. 100년 된 미국 상장회사 구조에 디지털 원자재를 집어넣는 것, 그리고 그 디지털 원자재로 회사의 자본 구조를 다시 짜는 겁니다. 그 회사가 잘 알려진 시즌도 이슈어라면,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그 채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채권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채권이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회사채, 가장 성과가 좋은 전환사채가 됐죠. 왜냐면 그 전환사채의 기초자산이 비트코인, 즉 연 50% 성장하는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은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특성들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좋다면서 가격은 왜 안 올라? 그렇게 좋은데 왜 빠지는데?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돈이 되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라고. 이런 푸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급된 비트코인의 속성들이 앞으로 개인들의 수요를 넘어 기업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을 왜 활용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본질입니다. 결국 개인이든 기업이든 더 나아가서 국가든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그 가치가 증가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가격 변화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소중한 지금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 대충 보내면요,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아시겠죠? 실업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GDP의 6에서 7%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과거 수십 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022년부터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실질 금리가 급등해도 금값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랐고, 이건 뭔가 기존과는 다른 환경이 도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뭔가 기본 전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구조적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어차피 경제는 미국 연준이 다 컨트롤하는 거야. 연준이 마음먹으면 뭘 못하겠냐? 경기 안 좋을 땐 국가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돈을 풀어야지 돈이 돌지. 지금도 미국이 다 큰 그림 그리고 하는 거야. 이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겠냐? 비트코인? 적당히 해. 나중에 처물리지 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힘과 달러의 파워로 뭐든 다 할 수 있고 다 해결하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친 듯이 늘어나는 화폐 발행량과 유통량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왜 비트코이너들이, 비트백시들이 끊임없이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 망가졌고 현재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며 유일한 대안이 비트코인이며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이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과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의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이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논하기 이전에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처참한 실체를 유명 비트코이너이자 금융 애널리스트이자 투자 전략가인 리날든이 정확히 까발려 줄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Let's go! Can everyone hear me okay? It's good? 다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자주 사용해온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Nothing stops this train. 아무도 이 기차를 멈출 수 없단 말이죠. 이 표현은 원래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이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 화학 선생님이 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을 위해 마약 제조에 손을 대게 되는 얘기예요. 처음엔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병이 완치된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못하죠. 그의 동료들은 이제 좀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하죠. No, nothing stops this train. 저는 이 표현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발표를 통해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 흐름이 멈출 수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긴 비트코인 컨퍼런스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더 거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시스템이죠. 이 비트코인과 달러 세계의 상호작용은 환율, 경제,
그리고 자산 투자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슬라이드도 있고 다소 복잡한 내용들도 있지만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함께 짚어드릴게요. So this chart here shows two lines. One is 우선 이 차트를 봐주세요. 여기엔 두 개의 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실업률, 또 다른 하나는 GDP 대비 연방 재정 적자 비율입니다. 이 데이터는 수십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 선은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왔죠. 불황일 땐 실업률이 높고 적자도 늘어나죠. 경기가 좋을 땐 실업률이 낮고 적자도 줄어듭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다면 1960년대인데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죠. 그 외에는 두 선이 거의 붙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초록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실업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 적자는 거꾸로 계속 커지고 있죠. 실업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GDP의 6에서 7%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이건 팬데믹 전후의 일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 급격히 증가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이런 흐름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재정 적자 문제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주하고 싶은 건 과거 수십 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But the second main question is why does it matter? Why are we talking about it here at a Bitcoin conference?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재정 적자가 중요할까요? 우린 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걸 얘기해야 하죠? 짧게 말하면 희소한 자산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차트를 보세요. 금색 선은 금의 가격, 검정색 선은 실질 금리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둘은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자, 혹시 실질금리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실질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즉 CPI를 뺀 수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왜 이 그래프가 중요하냐면요. 금과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준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희소성과 신뢰 측면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죠. 금은 매우 희소합니다. 공급량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금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나 달러는 공급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죠. 하지만 그 대신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대비 국채 수익률이 충분히 높아지면 원래 금에 투자하려던 사람들조차 국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럴 바엔 차라리 희소한 금을 들고 있지.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금으로 몰립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실질금리가 낮아질수록 금값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죠. 참고로 이 그래프에서는 실질금리가 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수치가 내려갈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022년부터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실질금리가 급등해도 금값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랐고 이건 뭔가 기존과는 다른 환경이 도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And of course, this is relevant for Bitcoin. A lot of people. 그럼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5년 전만 해도 누군가 금리 4에서 5%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컨퍼런스 열고 1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을 거다 라고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제로금리 시대의 거품이라면서 연준이 긴축만 시작하면 사라질 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긴축을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은행들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비트코인도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뭔가 기본 전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파란색 선은 민간 부문의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입니다. 즉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같은 것들이죠. 빨간 선은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율입니다. 한쪽은 민간 시장이고 다른 쪽은 공공 부분인 거죠. 왼쪽 패널은 1955년부터 1990년까지, 오른쪽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70년에 걸친 부채 흐름의 역사입니다. 1955년부터 1990년까지는 대부분의 해에서 민간 부채 증가율이 정부 부채 증가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경기 침체기만 예외였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패널을 보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정부 부채 증가율이 민간 부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랬고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신용 팽창률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과열을 막고 신용 팽창을 억제하고 싶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경기 부양을 원할 땐 금리를 낮춰왔죠. 그런데 옛날엔 연방정부 부채가 작고 신용 창출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민간의 신용 팽창률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달라졌어요. 신용의 중심이 민간이 아니라 정부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The problem now is that now that they have over 100% of GDP, 문제는 지금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겼다는 겁니다.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아이러니하게도 민간 부문의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것보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훨씬 더 빨리 불어나게 됩니다. 즉 제동장치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Nothing stops this train. 이 기차는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다. 지금 우리는 거울 너머의 세계, 즉 이상한 나라에 와버렸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잘 작동했던 규칙들이 이제는 반대로 작동하죠. 정체적인 신용 팽창을 억제할 방법이 사라졌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의 나머지 부분에선 왜 이 재정 열차를 멈추지 않는가? 왜 단순히 몇몇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가? 왜 대선 결과조차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대선 전에도 말했고 대선 후에도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말든 이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아무것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보실 그래프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파란 선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고 빨간 선은 연방정부 부채 비율, 즉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부채 비율은 매우 낮았고 반대로 금리는 매우 높았죠.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부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부채를 2배로 늘려도 이자율을 반으로 줄이면 전체 이자 부담은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재정은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닥에 닿았습니다. 제로금리라는 물리적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제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금리가 구조적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되거나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죠.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미국 정부 지출에서 실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금리를 낮추면 모두가 희소한 자산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자산이요. 그렇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재정 적자는 더 빨리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구조적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리날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작동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화폐 시스템의 현 상황을 핵심 지표들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연준 마음대로 미국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주물럭거리던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신나게 갖고 놀던 이 거대한 화폐 시스템이라는 장난감에 짓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쥐덫에 걸린 생쥐가 바로 각국 정부들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국 정부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폭주기관차처럼 쥐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썼던 패턴인 돈 찍어내기를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우리에게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셨죠? 다양한 지표들이 급격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그동안의 상관관계가 깨지고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왜 해결이 안 되길래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절대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화폐 시스템의 대변역 한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깨닫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 빠지는 거 보고 있으니까 심장이 바운스 하십니까? 화끈하게 오를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쭉쭉 빠지니까 등에서 식은땀 나시나요? 그리고 이럴 땐 우리 주변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잘 갖고 있던 주식은 왜 팔고 비트코인으로 갔어? 부동산 팔고 비트코인 산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내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꼭지에 처물릴 줄 알았다고. 리스펙 따라하다가 다들 아주 골로 가는구만. 골로 가. 야,
비트 몰빵이 정상이냐 이놈들아? 이런 얘기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제 영상의 조회수가 쭉쭉 빠지고 악플과 비아냥이 쫙쫙 달리기 시작할 때 저는 왠지 모를 희열을 느낍니다.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구나.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요. 솔직히 이런 시기엔 차분하게 밀려있던 비트코인 서적들 읽고 플로드 세팅도 한번 하고 UTXO 관리도 해주면서 알차게 보내면 좋으실 텐데요. 뭔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비트코이너들의 바이블인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가 말해주는 테더와 미국 부채 그리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제 더빙 영상으로 재밌게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흔들리던 마음들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비트코인의 미래가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테더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는 한 그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건 그들이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 국채 디폴트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그 국채야말로 사실은 테더에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테더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테더는 달러와의 연동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테더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돈을 디지털 형태로 이해하게 만들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주소로 관리하는 개념을 잊히게 하죠. 그건 곧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테더는 달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언어로 돈을 생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테더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일시적으로는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테더는 어떻게 될까? 테더의 준비요금이 점점 평가절하되고 아니면 채권 자체가 디폴트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결과가 테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So devaluation is not a big problem for Tether because 테더에게 평가절하,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채도 똑같이 평가절하되기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들의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그들의 부채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결국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큰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입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죠. 테더가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어느 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테더와 관련된 누군가가 범죄 거래와 연루됐다. 그러니 테더가 들고 있는 채권은 모두 무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하지만 이미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테더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테더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비하고 있죠.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두가 결국 하게 될 그 선택. by doing the smart thing that everybody should be doing, which is buying Bitcoin. 바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겁니다. 지금 테더는 1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100억 달러가 넘죠. 반면 그들이 가진 달러 자산과 미국 국채는 약 1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즉 비트코인보다 명목화폐 자산이 10배 이상 많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은 넘버 고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달러는 넘버 고 다운 기술을 가지고 있죠. 즉 한쪽은 계속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 올라가는 쪽이 내려가는 쪽을 추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폴트든 평가절하든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든 결국 테더가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이 달러 자산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더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는 한 그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건 그들이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 국채 디폴트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비트코인 보유 가치도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비트코인 자산이 달러 자산을 추월하게 되겠죠. 자, 이 시점이 되면 그동안 테더를 비난했던 사람들, 테더 관련 퍼드를 퍼뜨렸던 사람들이 늘 말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들어왔죠. 테더는 결국 패그를 잃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테더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달러를 추월하기 때문이죠. 결국 테더의 진짜 위협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미국 국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그 국채야말로 사실은 테더에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테더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테더는 달러와의 연동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로 깨지는 것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테더는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이제 1테더는 1달러가 아니라 1.02달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죠.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테더는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재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계속 평가절하되는 동안 테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테더가 1테더는 1달러 플러스 연 1에서 2%의 이자를 준다고 제시한다면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달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겁니다. 그 결과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겠죠. 테더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테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수요가 줄어들며 테더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높아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테더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비중은 아주 작지만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가 미국 부채 시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들의 매입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큽니다. 미국 정부의 총부채는 약 37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의 시총은 고작 2조 달러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이 들어가도 채권 시장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즉, 테더가 비트코인을 사들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테더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테더는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더 높게 재평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위로, 위로, 또 위로. 그러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테더가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하게 되면 테더는 점점 달러에 묶인 스테이블 코인에서 벗어나서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언젠가 테더는 스스로의 단위를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 기준으로 재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테더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확장을 위한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테더가 달러 부채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부채 시장은 너무 거대하고 세상은 이미 달러로 포화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운 달러 수요를 만들어낼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자산의 대다수는 이미 달러로 표기된 자산이기 때문이죠. On the other hand, the Bitcoin market is very small, and so small demand into Bitcoin will go up.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다릅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조그마한 수요만 들어와도 가격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달러 자산보다 훨씬 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사실 달러를 강화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달러에서 벗어나는 전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더는 일부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트코인에도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게다가 테더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돈을 디지털 형태로 이해하게 만들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주소로 관리하는 개념을 익히게 하죠. 그건 곧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테더는 달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언어로 돈을 생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달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조차 결국 전 세계의 호구들, 즉 미국 재무부의 C코인을 사줄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비트코인의 훨씬 더 강세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테더가 국채를 아무리 많이 사들여도 그건 달러보다 비트코인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테더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달러의 평가절하나 국채 디폴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테더가 달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달러의 운명을 바꿀 만큼 충분히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I think it's going to be more and more bullish for Bitcoin. 테더는 비트코인에 더 큰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사이페딘 아모스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직도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씹어먹고 미국 패권 강화해주고 달러 시스템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이페딘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테더의 미국 부채 해결 효과는 미비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더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달러의 가치가 점점 빠지면서 달러 기반이 아닌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재정립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이페딘 아모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현재 요동치는 가격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신이 가격에 반응하는 이유는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시간 선호가 높아지는 자신만의 이유가 무조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상태는 무조건 더 많이 공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할 상황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자신의 깜냥만큼 비트코인을 얻게 되니까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많이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